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 강의 너무 잘 봤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내세요? 2시간 했어. 그래요? 더 듣고 싶어요. 이게 가장 큰 칭찬이죠. 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TV의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 오늘은요.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연계 전지현 이호선입니다. 네. 강연계 전지현입니다. 여러분이 뭐 악플을 달려고 해도 그냥 눈 감아주세요. 왜냐? 본인이 기본적으로 30kg 뺐고요. 성형 전혀 안 했고요. 자연미인으로 이 정도 50대 맞나요? 네, 아직 아니죠? 만으로 하면 아직 아니고 이제 키는 키고. 40대네요. 그냥 40대 합시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정말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강연계에 꽃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전지현이 되는가?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조만간 전지현 씨가 저한테 소송을 걸어오지 않을까. 원래 어릴 적부터 말을 잘 하셨죠? 그렇진 않아요. 그랬어요? 저는 원래 무대 공포가 있던 사람이고요. 정말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저는 학생들, 곧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다가 옛날에는 전지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네, 하는, 맞아. 이렇게 넘겼죠. 네, 이렇게. 그런 발표였는데, 그 발표하다가 저는 애들 앞에서 오줌을 쌌어요. 몇 학년때요? 6학년 때.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이제 오줌 싸기였어요. 오줌 싸기. 이오줌이라고. 이오줌이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이제 6학년이면 이미 다 클 대로 클 나이였고 그때도 이제 살이 통통했었기 때문에 그때 말할 수 없이 창피했지만 그거는 뭐 단적인 예고요. 모든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손을 들고 발표를 해야 되면 딱 발표를 할 때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머리가 하얘지고 그리고 나서 발표를 끝내고 나서는 마치 뭐 아래 저 서랍에서 뭐가 있는 듯이 막 찾는 척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약간 무안해서 그런 성격으로 또 성장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에 오면서 점진적으로 조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왜 대학가요제도 나오셨잖아요. 제가 대학가요제 출신이죠. 예선 탈락. 그건 어떻게 무대 공포증 있는 사람이.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게 된 가장 첫 번째 계기는 제가 과외 선생이었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저는 학력고사를 봤는데 학력고사 본 다음 날부터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저희 집이 그때 좀 어려웠기 때문에 학력고사를 본 다음 날부터 제가 이제 과외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또 그렇게 티칭이 좋은 줄 몰랐어요. 본인의 능력이 좋은 줄 몰랐군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 과외를 하면서 이게 썰이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런 붙는 상태에서 대학을 가면 이제 조별 발표도 있고 뭐 이런 작은 큰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원이 조금씩 늘어가는 상황이 저한테 굉장히 운이 좋게 생겼어요. 물론 그 사이에 제가 노력한 것도 있죠. 가족들 앞에서 뭐 발표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도 거울 있었지만 보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노력 없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사실은 기회가 점점점 생겨났고 그렇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동아리를 했는데 그 동아리에서 제가 노래를 좀 해요. 그렇게 잘하시겠죠. 목소리 워낙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좀 했더니 그쪽에서 대학까지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남들이 막 으쌰으쌰 하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막상 그때 MBC 대학가요제였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악보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피아노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또 노래를 부르는데 앞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부르긴 했었지만 어떻게 부른지도 모르게 결국은 이제 탈락이 됐어요. 대신에 우리 그 샤론 코치와 함께 했던 대한민국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JTBC에서 했던 남희석 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제가 제 노래를 몇 번 불렀죠. 불렀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공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둔감이 되는 게 있었어요. 이런 기회들이 저한테는 운 좋게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타고난 스피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그런 건 아니죠. 노력의 결과다.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어머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한 사람이 나면 그래 너 잘났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동네에서 이제 반장 통장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학교 딱 끝나고 가면 아모레 아줌마가 와 있고 한 10명의 아줌마가 동시다발적으로 누워 있고 마사지를 받는데 우리 엄마 무료, 다른 아줌마들 무료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주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선두에 서서 하셨던 엄마의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또 실패가 잦았던 또 관심받지 못했던 네. 막내였고 네. 형제 중에서도 많은 형제들 중에 네. 굉장히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좋은 모델들이 있었고 저희 그 형제들이 교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주요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제 위로 이제 언니 제일 큰 언니 있고 네. 그다음에 오빠들 둘 있고 그다음에 네. 저 있고 사남매. 네. 근데 언니 오빠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요한 역할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반장, 뭐 학생회장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늘 부럽기도 했고 네. 그런데 부럽기만 했던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저한테 모델이 됐던 그러니까 것 막내로 살면서 위에 언니 오빠들이 하는 행동, 엄마가 하는 행동을 은연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렇죠? 워너비가 된 거죠. 사실 저는 집에서는 되게 존재감이 없는 애였거든요. 막내니까. 막내이기도 하고 제가 길을 한 5번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제가 없어진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얘기죠? 서울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국민학교 이제 들어가 한 번 다 갔으면 한 번은 데리러 와야 되는데 우리 네. 엄마 안 데리러 오는 거예요. 마사지 받고 계시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몇 번 똑같은 데 계속 찾아가니까 그 경찰이 아시는구나. 저를 데리고 이제 짜장면 집에 데려가서 하도 길을 잃어버리는데 엄마가 안 찾으러 오니까 인생이 그런 거고 삶이 힘들지만 용기를 내라. 그래서 짜장면 집에서 이제 먹는데 그 짜장면 집 주인이 저희 엄마였어요. 진짜요? 네. 짜장면 집 하셨어요? 저희 엄마 짜장면 집 했죠. 그랬어요? 네.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네. 그때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못난 애는 아니었는데 다른 형제들이 빛나면 참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위축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제가 제 주변에 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씩씩한 엄마 또 다른 형제들이 저한테는 일종의 선망의 대상이나 컴플렉스의 대상일 수도 있었지만 좋은 모델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튼 뭐 학교를 들어가시고 또 활동을 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결국은 또 공부도 계속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박사님까지 되셨고 지금은 이제 교수가 되었고 사실은 지금은 뭐 원래는 뭐 정식으로 교수지만 그렇죠. 학과장이지만 다 방송인으로 알고 있죠? 아니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아니 교수인데 워낙 TV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저한테 개구먼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참 이제 프라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 프로그램에 제가 몇 개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그거 나갔었죠. 그죠. 또 아침마당 뭐 이런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막 하고 그랬더니 제가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 해달라고 하시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 지금 기업 강의라든가 외부 강의도 많이 하시죠. 즉 대중 강의 말씀하는 건데,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죠. 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호선 강사한테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왜 눈빛이 이렇게 막 바뀌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나요? 저는 약간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보통 이제 두 갈식이 좋아요. 두 갈식이 좋은데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 뭐냐면 놀랍게 교수님은 글은 두 갈식인데 강의는 네 갈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 뭐냐면 거의 저는 이제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초기에 강의를 할 때는 얼마나 내용을 많이 집어넣는지 제가 그 내용 안에서 다른 분들이 얼마큼 수용할지를 판단을 전혀 못했어요.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제가 대중 강연을 한 지는 벌써 거의 20년 다 돼가네요. 그래요? 예. 이제 처음에 이제 농협 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거기 이제 뭐 아버님 어머님들도 계시고 이제 주부들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그 농협 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또 제가 가지는 강의 컨텐츠가 굉장히 또 다양하기 때문에 넓죠. 완전히 그래서 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무덤이라기보다는 제가 정해준 거는 요람에서 휠체어까지. 휠체어까지. 네. 저희는 이제 육아조까지 하니까. 육아조. 뭐 장례 절차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정말.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이제 좋은 영역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강의를 하다 보면 저는 처음에는
내용부터 시작하지 않고 일단은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조금 짧게 풀고요. 인트로를. 네. 그런데 제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농담을 하지만 내용과 상관없는 농담은 전 하지 않아요. 네. 반드시 농담이 뒤쪽에 다른 내용들하고 늘 연결되어 있는 가지고 거. 하도록 네. 하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심리 주제들이 많긴 하지만 네.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주제들 중에는 제가 공부했던 뭐 신화학이라든지 네. 해석학이라고 하든지 네. 철학이라든지 네. 또 뭐 제가 학부에서는 또 영문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영문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다채롭게 여러 가지로 또 네. 융합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것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또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주제들 중에 학부모들 대상을 한 주제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양성평등 주제도 있고 네. 아니면 리더십에 관련된 주제도 네.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삶의 그 어떤 경적을 울리게끔 하거나 새로운 동기부여를 가져오거나 네.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그럼 각 주제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뭐 예화도 다르고요. 또 유머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연령대가 뭐 10대냐, 20대냐, 30대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농담을 하더라도 이 농담에서 웃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들 그 강의를 들으시고 해주시는 말씀 뭐냐면 교수님 강의는 중반 이후부터가 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그냥 우스갯소리만 하고 끝날 것 같지만 제 강의는 한 번도 우스갯소리를 끝나는 일이 없어요. 그럼요. 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재밌어야 되고 동시에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처음엔 재미있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가 끝나고 그렇다고 무겁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는 반드시 가져가요. 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삶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되죠. 제가 이효선 교수님의 그 강의를 감히 평한다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친숙한 얼굴이 나타나서 나한테 막 이야기해 주듯이 이야기를 듣다 보다 보니까 첫 번째 이분의 그 정말 부드럽지만 강한 그 드라이브에 말려들다가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해박하네.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회의 주제가 확 와닿는 거지. 예. 괜찮네.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와닿았어 벌써. 그러니까 몰라. 듣는 사람은 어떤 강사들은 특히 좀 재미없는 강사들은 자, 나 오늘 이거 얘기한다라고 그거 하다가 죽잖아. 자기가 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제에 자기가 휘말려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강사들은 막 벌벌 떨면서 그 PPT 만든 거 읽다가 가는 강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막 정말 많은 강의를 하신다는 분들은 처음과 끝이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줄기야. 그리고 결국 어떻게 그게 모든 청중의 가슴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 지금 돌아오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강의 처음에 이효선 교수님 말한 게 이거였지. 중간에 이거였지 하고 자기가 막 다시 재정비하는 거지.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줄기하고 그 청중이 가지고 있는 그 받아들이는 줄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뒤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 고리로 만들기도 하지만 강의가 예를 들어서 세바 씨는 네. 제가 아마 여성 중에는 최다 강의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예. 세바 씨 같이 15분처럼 짧게 하는 강의나 아니면 1시간짜리 강의, 또 2시간짜리 강의, 3시간짜리 강의, 6시간짜리 강의 혹은 하루 종일 하는 강의, 어떨 때는 3일 동안 하는 강의 굉장히 네. 다양한데요. 네. 그 다양한 강의를 할 때에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목적이 선명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얘기를 가져갈 동안에 우리가 어떤 진료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미술 치료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하면 처음에 이제 머릿속에 그럼 뭘 만들어야지? 사람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 이 사람을 만들 때 머릿속에 웃는 사람으로 만들까? 우는 사람으로 만들까? 움직이는 사람으로 디자인하죠. 만들까?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큰 스케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주물주물 하는데 가끔은 어떤 사람은 몸만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옷도 입혀요. 네. 어떤 사람은 점까지 붙이거든요. 네. 좋은 강사는 점까지 붙여서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15분에 가능한 강사도 있고 어떤 강사는 2시간 얘기해야 그제서야 알겠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제 강의에 한정한 건 아니고 많은 명강사들이 가진 특징을 보면 순간순간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청중들이
딴 생각을 들지 그렇죠. 않도록 하고 맞아요. 그게 유머의 방식이든 아니면은 뭐 전달과 지식의 방식이든 아니면은 뭐 감동의 방식이든 아니면 뭐 질타의 방식이든 네. 아니면 이게 어떤 뭐 의미의 방식이든지 간에 네. 이런 것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짜집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명강사들이 듣는 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 오, 강의 너무 잘 봤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내세요? 2시간 했어. 아, 그래요? 더 듣고 싶어요. 이게 가장 큰 칭찬이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군요. 네, 저는 네. 많이 듣죠, 사실은. 근데 뭐냐면,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호성 교수님한테 나왔던 꿀팁을 다시 좀 정리해 드린다면, 많은 사람이 두 가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호성 교사님은 미갈식으로 쭉 이어서 결론을 쫙 잡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에피소드라든가 애드립도 다 주제와 관련된 것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정말 오랜 시간 많은 공부를 하셨고 많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몸에서 알게 된 많은 체험들이 녹아 나온다는 거. 예, 그리고 항상 어떻게 절대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난 오늘 이거 메시지 전하겠다라는 거 끝까지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 꿀팁을 갖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뭐 처음부터 우리가 잘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다 보면 자,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언뜻 무대 공포증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사실은 정말 많은 엄마들 아니면 아이들도요. 기본적으로 뭐 반장 선거 나갈 때 아니면 뭐 동아리 뭐 부장 이런 것도 다 요즘은 선거하거든요. 일단 무대 공포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꿀팁 하나 주시면 뭐 어떻게 하면 무대 공포증 없어질까요? 일단은 무대 공포증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대중 강연을 할 때에는 대중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인데 무서워하면 끝나요. 조금 약간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대중을 약간 무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중은 개개별이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보여야 될 옆집 종철이 얼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종철아 미안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무대 앞에 서면 무대에 뭐 5명 있을 수도 있고 객석에 뭐 1000명 있을 수도 있고 네. 몇만 명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다른 분들이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시선은 예를 들어서 눈을 다 맞추면 다 좋겠지만 아이 컨택이라는 게 사람을 너무 떨리게 해요. 그렇죠. 또 눈이 맞추면 눈은 맞는데 머리가 하얘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눈을 맞추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경우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구획을 나누셔서 그냥 그 중간 지점을 보시면 돼요. 바둑판처럼 구획을 나누셔서 중간 지점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뭐 많지 않다, 한 20명 이내다 할 경우에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보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들은 자기와 아이 컨택을 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벌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1대1 관계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우리는 시선의 분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사람에게 맞추지 마시고 공간에 맞추시면 돼요. 공간에 맞추시고 대신에 우리가 1대1로 대화를 하거나 1대1로 네. 강의를 해야 될 때가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대화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 너무 다른 데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보통 많이 우리가 이제 대화의 기술 이런 것들을 네. 강의를 할 때 제가 쓰는 표현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 미간이나 코끝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까운 데서 미간이나 코끝 보잖아요. 눈이 이렇게 몰린다. 몰려요. 그래서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 가보시면 시지각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 우리가 동공의 위치가 정면을 바라볼 때 타인과 가장 그 밀접도가 높은 데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요 눈 밑에 애교살 부분이거든요. 네, 네. 요 부분을 보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내 눈을 보는지 눈 밑에 애교살을 보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걸 기억하시는다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 사이의 공간과 전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배치에 집중하라는 거. 그거 도움이 되실 것 완전 같습니다. 꿀팁인데요. 자, 내 강사예요. 넓은 공간에서는 구역을 나눠서 중간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만일에 이제 경험이 많으면 이렇게 훑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훑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있다, 한 20명이다. 그러면 사람과 사이의 공간을 봐라. 그렇죠. 자, 1대1은 어디를 봐라? 여기를 봐라. 여기. 네.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마지막으로 교수님. 네. 요즘 그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의 상상 외로 강사가 되고 싶다고. 맞아요. 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왜 이렇게 강사가 되고 싶어 할까요?
일단은 강연자라고 하는 게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 그리고 욕구. 다른 네. 사람들이 다수의 눈들이 나를 바라본다면 그 기쁨은 어떤 그 관심보다 더 크고 의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를 채우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강사들이 또 돈을 또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요건들과 뭐 소망들과 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강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본다. 엄마는 아이들의 강사예요. 맞아요. 아이에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양육자 역할을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훈육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기준을 세워주고 또 격려자 역할을 하면서 칭찬하지만 이건 역시 또 하나의 강의거든요. 맞아요. 또 가르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작고 크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다수로 넘어가느냐 또 이게 페이가 되느냐고 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순간에도 강사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우리가 조금만 얼굴이 두꺼우면 많은데 컨택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이런 거 해볼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뭐 어떤 분은 계속 복지관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강연 컨텐츠 회사에다가 내가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이력서 써서. 예, 써서 네. 나는 이거 무료 컨텐츠도 괜찮으니까 네. 강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한테도 오셔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컨설팅 받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일단 약간 두꺼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문을 두드릴 정도라면 이미 가슴 속에 소망뿐만 아니라 두드릴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적 접촉도 가능하고 이미 두드릴 때는 컨텐츠도 가지고 올 테니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과 좀 다른 게 요즘은 또 SNS 또 특히 이런 유튜브 그렇죠. 통해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대중과 보이지 않는 대중과 소통하는 연습을 한다면 이 능력을 키우는 여러분들은 큰 강연장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 같고요. 먼저 표현하는 방법. 근데 제가 드리는 꿀팁 하나는요. 내 거를 표현할 때 정말 내 거를 표현해야지 남의 거를 흉내내거나 지어내거나 가짜를 만들면 그리 오래 못 간다는 거.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이어트 할 때도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한테 보상하고 기쁨이 있어야 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의라는 것도 나의 진짜 배기를 남한테 전달해야지 이게 설득이 되는 거지 가짜 몇 번 못 가죠. 대부분의 네. 분들이 아시겠지만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이 막 검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네. 사실인가 파고 진짜인가 파고 이거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 이효순 교수님한테 강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명강사가 되는지 꿀팁 많이 들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이 사실은 우리 노인 상담, 네. 가장 권위자시고 센터를 또 2개나 운영하시죠. 네, 네. 예,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고려사이버대학 다닐 때도 저한테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교수님 저 노인 상담 쪽 좀 관심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얘기한 이름이 이효선이었어요. 접니다. 네. 달리는 순환선. 그랬는데 제가 그 JTBC 만난 거잖아요. 네. 제가 기절했잖아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노인에 대해서 우리 어차피 늙잖아요. 네, 네. 예, 곧 늙겠죠.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짜이찐.